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1년 만에 다시 먼지가 잔뜩 낀 선풍기를 꺼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옷도 반팔을 오늘 입고 있습니다. 과제를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제가 곧바로 그 성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무엇보다도 과제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아이디어 얼마나 그 주변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는지 좀 약간 그런데 좀 굉장히 참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 이제 계속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추정을 해서 단순 회귀 모형이라면 이제 추정을 해서 그 y절편에 대한 추정치 베타 0 햇과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 베타 1의 햇 이것을 일단 알아내야죠, 그죠? 또 숫자로 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양대축이라고 했습니다. 추정과 추론의 영역이 있어요. 인퍼런스 영역이 있거든요. 이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을 구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인가? 이것이 실제로는 모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냥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0이라면 영이 이게 0과 다르지 않을 때 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다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 가설 검정이라고 했습니다. 추론의 영역의 기본 내용은 가설 검정이라고 했고요. 그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 1부터 3까지 본 겁니다. 그렇죠? 이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를 알아야지.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기대값과 그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이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검증을. 그래서 정리 1부터 정리 3까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 논의는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예로 가서 그 여러분께 드려도 웨이지 1이라는 그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웨이지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단순 회귀 모형을 추정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탠더드 에러가 무엇이다 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즉 정리 3을 통해서 구한 시그마 제곱의 햇에 대한 추정치, 불편 추정량을 구해서, 그죠? 그 베타 0 햇과 베타 1 햇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수 시그마 자리에다가 그것을 시그마 제곱의 자리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모수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표준 편차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한 시그마 불편 추정치 시그마 햇의 제곱을 넣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단 이제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까지가 아마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가설 검증을 할 때,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가설을 올바르게 설정을 하자. 예전에 보면은 이걸 정말 터무니없이 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의 예는 지금, 기울기의 개수 베타 1에 대해서 일단 베타 1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대해서 한동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경통분 2, 재수업 경제통계분석 2에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4단계를 항상 준수를 하자. 가설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서 임계치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임계치 설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그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의사결정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을 한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의 수준을 보통 설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 5%, 10%, 1%, 5%, 10% 수준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5%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5%를 자, 유의 수준 그럼 5%를 일단 설정. 자, 가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 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 0 핵과 비타 2, 비타 0 핵과 비타 1 핵은 T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T분포의 특징은 무엇이다? 자유도가 결정이 된다. 자유도는 무엇이다? 우리의 예에서 보면은 n-2, 2는 왜다?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 두 개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도를 상실하기 때문에 2를 뺀다고 했고 n은 우리의 관측치의 수입니다. 이 예를 보시면은요. 일단 관측치의 수가 여기 있지요. 자, 526명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죠? 526명에 대해서 n이 500, n이 이제 5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n이 526 빼기 2 그러면은 요게 자유도가 여러분 524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5%로 하고 이제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을 배웠죠. 자,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양측 검증을 하게 되면 유의 수준을 저거 5% 2분의 1로 양쪽으로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보다 2.5%씩 양쪽으로 배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표로 갑니다. T분포표 여러분께 올려드렸거든요. T분포표 어떻게 보신다? T분포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일단은 요게 DF Degrees of Freedom입니다. Degrees of Freedom 자유도예요. 자유도. T분포표를 보시려면 자유도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도. 자, 자유도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524. 자, 자유도 1, 2, 3, 4 쭉 내려가면 524.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524는 없죠? 524 없고 538 그다음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524는 무한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엄청 크다는 의미입니다. T분포적인 의미에서 표본 크기가 상당히 큰 거예요. 524면은 무한대로 봅니다. 무한대로 아셨죠? 그 다음에 가장 밑바닥 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까만 게 확률. 우리가 지금 양측 검정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2.5% 여기에 2.5%를 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까만 게 지금 2.5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2.5%는 0.0이 오잖아요. 그죠? 2.5%는 0.0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 자유도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다? 주어진 유의 수준 하에서 임계치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표본 개수와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모습의 추정치의 개수, 그것이 n-2 자유도로 주어진 다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 5%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양측 검정 아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에서 아니다. 크다, 작다가 아니다. 아니다면은 유의 수준을 양쪽으로 2분의 1씩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임계치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1.96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96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이쪽 영역에 놓이거나 이쪽 영역에 놓이면은 뭐다? 만약에 이쪽 어딘가에 있다 라면은 그 주의 수준 하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T분포는 평균이 0이거든요. 여기 있다면은
평균을 0으로 하는 분포에 속하지가 않고, 즉 귀무가설의 세계가 아니고 이쪽 어딘가에 뭔가 다른 어떤 양의 숫자를 평균으로 하는 분포에 속하는 애구나 얘가. 즉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임계치 설정 올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자, 구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유도 524에서 유의수준 5%를 양쪽으로 2.5%씩 나누고 하게 되면 임계치 표에서 보듯이 1.96이다. 1.96이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된다? 비타1의 햇에서 비타1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타1의 햇의 표준 오차로 나누는 것이 T 검정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이 비타1의 햇은 어디 있습니까? 비타1의 햇은, 비타1의 햇은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비타1은 뭐다? 귀무가설 하에서의 비타1의 값이에요. 귀무가설 하에서의 뭐다? 제로이다. 아셨죠? 제로이다. 그래서 0.541 비타1의 해 여러분이 OLS로 추정한 거를 넣으시고, 비타1은 귀무가설 하에서의 비타1의 값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1의 해의 표준 오차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검정 통계량이 10.21이 나온다. 검정 통계량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유의 수준과 자유도 하에서 구했잖아요? 뭐를? 임계치를 구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6 이렇게 돼 있죠? 10.21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다? 아, 귀무가설의 세계가 아니라 대립가설에 속하는 애구나. 즉, 실제로 우리가 구한 비타1의 햇은 0이 아니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의사결정에서는 이 검정 통계량 10.1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임계치는 1.96보다 크니까 대립가설, 그러니까 귀무가설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귀무가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며 비타1의 추정치, 비타1의 햇 0.541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아셨죠? 0이 아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그 가설 검정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보십시오. 그 비타 0 햇의 그러니까 비타 0에 대한 그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느냐? 안 했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비타 0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비타 0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0.904852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비타 0에 대한 비타 0 햇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타 0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비타 0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려면은 귀무가설은 비타 0가 0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비타 0는 뭐 0이 아니다. 뭐 0보다 작다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두 번째는 자유도와 그 유의수준 하에서 그 이제 임계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임계치를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타 1 때와 같죠. 그죠? 자유도가 524고 그러니까 무한대죠.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을 하니까 1.96으로 동일하겠죠. 그죠? 1.96으로 동일하겠죠. 근데 그 1.96으로 동일하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된다? 요 마이너스 0.904851을 0.684968로 나누면 되지요. 그래서 구하니까 뭐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T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 거 이미 한 거예요. 요게 검정 통계량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0.904852 빼기 0 나누기 요것이 마이너스 1.31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541359 빼기 0 나누기 0.0532480이 10.17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t 값이 t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1.31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96이 있고, 그죠? 마이너스 1.31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0.904851라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0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아셨죠? 실제는 0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작업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한 다음에는 그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데요.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그레텔에서도 신뢰 구간 추정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레텔 같은 경우에는 결과 테이블에서는 곧바로 신뢰 구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는데 있을 기능이 있고요. 대신에 그걸 지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신뢰 구간 추정 보통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거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스테이타라는 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웨이지라는 어떤 그 종속 변수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설명 변수를 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을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추정 계수들이 있고 표준 오차가 있고 t 검정 통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결과표 그레트레과 다리어 여기는 95% confidence interval 95%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얘기거든요. 95%의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숫자 구간이 여기가 이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신뢰 구간 상한, 신뢰 구간 하한. 아셨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신뢰 구간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유도가 n-2인 경우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에서 n-2 우리가 알고요. 알파 우리가 정하고요. t 값이 그 임계치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t의 n-의 2분의 알파 요것이 이제 요 0보다 밑에 음수 쪽에 있는 그 우리가 구했던 임계치고요. 그 다음에 t n-2 2분의 알파 요것이 우리 0보다 큰 쪽에 요쪽 우측에 t분포의 우측에 있었던 임계치 거기에 놓일 확률이 1-알파다. 즉 보십시오. 알파를 0.5라고 해도 5% 0.05%라고 할게요. 양측으로 자르면 여기 0.025 여기 0.025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t 값이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요 확률은 얼마예요? 요거 100 빼기 5% 95% 그러니까 0.95죠. 0.95 그죠? 1-0.05 0.95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t 값을 12페이지에 뭐가 있었어요? 12페이지에 요런 게 있었네. 요 t 값 요거 12페이지에 있는 t 값 요거 그죠? 12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를 t 값을 요 자리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요런 식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안을 비타 1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비타 1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얘를 뭐다? 신뢰 구간의 하한, 신뢰 구간의 상한이라고 한다. 신뢰 구간의 하한, 신뢰 구간의 상한. 이렇게도 쓴다. 신뢰 구간의 하한, 신뢰 구간 비타 1이 자 보시고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니까 보면은 비타 1이 요것과 요것 사이에 놓일 확률이 요것이다. 아까 예를 들면은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이제 잠시만요. 요 부분이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이 지금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이 신뢰 구간 하한, 신뢰 구간 상한이 여기 괄호가 빠졌네. 죄송합니다. 괄호 좀 쳐주세요.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요걸 알고 요걸 다 알기 때문에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하한과 상한을.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신뢰 구간을 표본을 하나 가지고 추정을 하면 신뢰 구간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또 표본을 하나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본 회귀식을 추정할 때 했듯이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수로, 그죠? 그러니까 표본을 만약에 1000만 명이 있는데 1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100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 추정을 100번 할 수 있듯이 그 각각의 추정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100개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개의 신뢰 구간에서 95개의 신뢰 구간이 요 베타 1의 참값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그 100번 그 뭐지 100번 그 100번의 작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요것과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의 추정치가 요것과 요것의 사이에 95번은 최소한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신뢰 구간 추정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설 검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어떠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신뢰 구간도 신뢰 구간을 한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신뢰 구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중 어떻게 좀 정확하게 어떤 경우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연구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 보통 이제 보고를 이제 하잖아요. 논문에다가 뭘 추정을 해가지고 보통 그러면 저 추정 개수와 보통 추정 개수와 그 다음에 그 표준 오차값을 보고를 하고 보통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어떤 학술지에서는 신뢰 구간을 신뢰 구간도 보고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추론의 영역에서는 역시 이제 가설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게 된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결과표로 돌아갈게요. 여기 p-value라고 있죠. p-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p-값이라고 하는데 이 p-값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p-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요. 어떻게 보냐면 요즘에는요. 무슨 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식으로 이제 4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설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이게 그래틀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이제 스테이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P 값이거든요. 여기 P 값이거든요. 똑같죠? 그래틀이나 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주는 거나 P 값은 여기 0이고 여기 0.187이잖아요. 그죠? 0이고 0.1871 그죠? 또 무슨 문자 저기 재난 무슨 관련부가 계속 오나봐요. 죄송합니다. 0.187 똑같죠. 뭐 이 p-value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뭐 이걸 본 다음에 이거 보지 않고도 이것만 보면은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아닌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p-value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저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의 수준이 P가 보다 큰 경우 충분히 귀무가설을 기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P값이라는 거는요. P값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T 분포표가 다시 있고요. 여러분이 P값이 여러분이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유의 수준 하에서 임계치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 구해서 그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P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P값은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찍었을 때 여기 있는 확률의 값이에요. 아시죠? 그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얘 꼬리에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이 꼬리에 있는 확률이 근데 어떻게 돼요? 저 꼬리에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된다? 아, 저건 귀무가설의 세계가 아니고 대립가설의 세계에 있다. 저게 굉장히 작으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0.01, 그러니까 1%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도 작으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틀렸고 대립가설이 옳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게 0.01과 0.05 사이에 속하면 어떻게 된다? 대립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강한 이제 증거가 지금 강한 압도적인 일은 아니고 이제 이거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1% 유의 수준, 5% 유의 수준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0.05와 0.1, 그러니까 5% 유의 수준과 10% 유의 수준이죠. 사이에 속하면 대립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약한 증거가 존재하고 P값이 0.1보다 크면 대립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0이죠.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을 구했는데 이 꼬리에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귀무가설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결별인 거죠. 대립가설의 세계가 무슨 소리냐면 얘는 충분히 0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0.1, 10%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검정 통계량을 구했는데 내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찍어보니까 여기 있는 확률이 지금 0.187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 10% 유의 수준에서 보다도 확률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귀무가설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0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래틀에서 보였을 때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이런 경우에 여기 별이 3개가 있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이 만약에 0.01보다 크고 0.05보다는 작은 경우에 별이 2개 있었고요. 0.05보다 크지만 0.1보다 작을 때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래프를 딱 해서 보셨을 때 그런 그 가설 검정의 뭐 여러 가지 수순을 밟지 않고도 이 p-value만 딱 보시면은요, 아, 요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p 값이 만약에 0.0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은 1% 수준 하에서 유의 수준 1% 하에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과제를 대부분 제출 안 하셨으니까 그 그래틀로 만약에 뭔가 하셨을 때 그것까지 보고 가면 또 이걸 배우셔가지고 더 좋겠죠. 만약에 이것이 0.01보다는 크지만 0.05보다 작다 그러면은 유의 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0.05보다는 크지만 0.1보다는 작으면 유의 수준 별이 하나죠. 유의 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에듀케이션의 추정에서 0.5세 P값이 0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특히 유의 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까지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항의 추정에서는 마이너스 0.905이면 P값은 0.1876이니까 0.1876은 0.1보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드디어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불만은 뭡니까? 이게 이제 설명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변수가 이제 그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유지가 되는 한편 더 나아가 조금은 더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일단 다중 회귀 모형이 단순 회귀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중하면 멀티플이라는데 이제 결국은 설명 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멀티플. 그래서 다중 회귀 모형. 자, 설명 변수가 많아지는 경우로 한번 가보자. 이것은 단순히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그 단순한 확장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다중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다중 회귀 모형의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모형에서 봤듯이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이제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중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y를 변수 x1부터 xk까지 k개의 그 설명 변수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종속 변수가 되고 설명 변수, 독립 변수가 지금 k개가 있는 겁니다. 저것은 뭐 그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k는 2 이상이어야 되죠. 1이면 k가 1이면은 단순 회귀 모형이고요. 그 k가 2 이상이 되겠고, 일단 뭐 k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어쨌든 이렇겠습니다. 만약에 설명변수가 k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y는 다시 한번 이름이 종속변수, 피설명변수, 반응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x1부터 xk까지는 독립변수, 설명변수 혹은 회귀변수, u는 다시 한번 오차한, 교란하는 비관측 요소, 비타 0는 절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 1부터 비타 k까지가 기울기의 모수인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의 필요성과 장점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관찰 가능한 많은, 그러니까 Y의 움직임의 설명력을 가지리라 여겨지는 굉장히 많은 그 설명 변수들을 관측이 가능한 다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회귀 모형에 그냥 다 U에다가 뭉뚱그려서 집어넣었던 다른 요소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연한 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즉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다 유연한 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의미? 변수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다. 아셨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변수에 대한 비선형을 로그 형태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외에 많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 첫 번째 예, 다시 한번 임금 방정식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웨이지는 이제 시간당 뭐 임금이라고 다시 할까요? 이것은 비타 0 플러스 비타 1, 딱 여기까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비타 2의 이건 뭡니까? 이게 experience, market experience.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경력을 쌓아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한 직장에서만 일한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에듀케이션을 다 마친 다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몇 년간의 훈련을 쌓았느냐,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일한 연수는 테뉴어라는 보통 표현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도 보통 테뉴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perience는 노동시장의 경력, 연수로 측정하고, education도 연수로 측정하고. 그래서 웨이지가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 단순 회귀 모형과 달리 웨이지는 교육과 노동시장 경력이라는
두 개의 설명 변수와 U에 포함된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다른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죠. 단순하게 모형에서 이제 experience를 U에다가 꾸겨 넣었었는데, experience 우리가 보통 그 관측 가능한 어떤 변수란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경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1은 경력을 고정할 때 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가 있다. 즉, 자, 이제부터는 몇 개의 설명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앞에 이제 개수가 붙어 있잖아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비타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education을 1년 늘렸을 때 어떻게 된다? experience와 U는 고정이 돼 있고, 그죠? ceteris paribus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비타 1은요, 편미분의 개념이에요. 편미분의 개념.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 experience와 U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education을 1년 만약에 증가시키게 되면은 웨이지는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느냐를 포착하는 것이 비타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타 2는 education과 U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experience,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1년 더 증가하게 되면은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는 그런 세테리스 파리부스의 효과예요. 마찬가지로 비타 2도, 그러니까 비타 1과 비타 2는 편미분의 개념입니다. 편미분의 개념. 다른 애들은 고정되어 있고 얘만 딱 1년을 갖다가 증가시켰을 때 시간당 임금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적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성적 방정식. 노동경제학 내에서도 교육경제학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경제학, Economics of Education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학부의 조현국 교수님이 바로 Economics of Education의 전공자셔요. 노동경제학 내에서 어떤 교육경제학의 전공자시죠. 박사 논문을 이제 그쪽에 쓰셨습니다. 그렇듯이 왜 성적 방정식 같은 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경제학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노동경제학에서 어떤 우리가 노동자가 자기의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인적 자본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좀 요거는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60년대부터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성장이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경제 성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초창기 사람들이,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생산함수가 이제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있고요. 기술 발전이 근데 외생적으로 주어지죠. 거기에 불만을 품고 기술 발전을 내생화시키다 보면 하면서 한편으로 그 인적 자본론이 거기서 이제 미시 쪽에서 활발하게 있으면서 거시 쪽에도 결합이 돼서 들어가게 된 형국이 된 거지요. 이제 미시경제학 쪽에서도 이제 사람이 어떤 이 노동시장에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라는 거, 자기 인적 자본이, 자기의 한 개인의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 자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죠. 그죠? 일단은 자기 지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적 자본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지식이나 이런 같은 사람은 어떤 경로로 보통 흡수합니까? 보통 이제 에듀케이션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적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나 한 개인이나 도대체 한 사람이 공적 교육 시스템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성적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간.
그래서 average score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학교별 평균 모의고사 성적, 학교별 평균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expand는 학교가 학생 1인당 지출하는 평균 교육비, 학생 1인당 지출하는 평균 교육비. average, 요거는 이제 average score가 되겠고, expenditure가 되겠고, average income이 되겠죠. average income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 소득, 학생들의 평균적인 가구 소득. 그래서 이제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단순 이제 회계 모형이었다면은 저 average income이 U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출액, expend라는 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평균 소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 지역적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도시화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은 그 학생들이 일반 뭐 예를 들자면은 좀 부유한 부모들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있을 수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출액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평균 소득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근데 만약에 에버리지 인컴을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인컴을 U에다가 만약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단순 회계 모형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정 U와 X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깨지게 되겠죠. 저 에버리지 인컴을 갖다가 U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죠? 근데 에버리지 인컴을 우리가 관찰 가능하단 말입니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학부모 소득을 회계 분석에서 누락하면, 즉 익스펜디처에 대해서만 에버리지 스코어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 학생 1인당 지출액이 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 즉 익스펜디처 앞에 있는 개수가 불편 추정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어스를 가진단 말입니다. 바이어스를 가지게 되면 1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어도. 그래서 1인당 지출액만을 이용해서 단순 얘기를 하면은 그 학부모 소득이 요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요 비타2가 비타1에 얹혀져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비타2가 비타1에 얹혀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지출액만을 이용해서 단순 얘기를 하면은 학부모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가 1인당 지출액의 개수 비타1에 얹혀져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바이어스거든요. 아셨죠? 비타1만이 순수한 값이 아니라 에버리지 인컴을 갖다 U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익스펜디처와 에버리지 인컴이 상관관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 인컴을 U에다 집어넣게 되면 U와 익스펜디처 간의 상관관계가 생기고 비타1이 편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편의를 가지는 추정량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편의를 가지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를 추정을 해서 구해도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U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U와 X 간에, 그 X가 늘어나더라도 U와 X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그 상관관계가 있는 설명변수의 추정 개수는 다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걸 통제를 못하면은. 자, 또 하나 이제 그 소비 방정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요 다음 비디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